자, 수능 완성, 2020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있는 첫 번째 비문학 독서 지문이죠. 인문 지문인데 뭐 부르디외 지문이라고 할게요. 이거 딱 봐도 짜증나는 지문인데 길이만 봐도 알겠죠? 이게 책으로 치면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 어딨냐? 알죠? 책 아니깐. 2회. 2회 16번. 그래, 지문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 완전 도라이 같은 지문인데 우리는 어찌됐건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풀어야 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지문을 보고 처음에 딱 보고 아씨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생각은 잠깐 뒤로 넘겨두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는 접고 두 가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문제는 쉽겠지. 첫 번째 마인드가 문제는 쉽겠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경제나 과학기술 같은 개념이나 그림이 껴버린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풀어야 되나? 요 두 가지 생각을, 두 가지 마인드만 가져주면 돼요. 이게 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결국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아씨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지문이 존재하고 그 지문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답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니까 좀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일단 1문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근데 이런 지문들이 보통 1문단에서 잡은 걸로 쭉 흐름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1문단은 중요하니까 읽기는 해야 됩니다. 뭐 읽기는 해야 되는데 뭔 말이야?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걸. 1문단을 읽으면은 뭐야? 1문단을 읽으면 현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소비의 균등화, 그리고 소비의 차별화 요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는 균등해졌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차별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부유층은 끊임없이 서민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문화를 차별하고자 하는데 이 뭐 식탁 예절, 그다음에 복식, 옷 입는 거, 그런 뭐 고급 명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유층의 문화적 규칙은 그들의 차별화 욕구를 충족해 준대요. 이렇듯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 다양성 이런 녀석은 그냥 단순한 원래부터 존재하는 차이다가 아니라 부유층이 자기네 계층의 차별적인, 우리는 부유층이니까 좋은 거 명품 입어야지 하는 이런 욕구, 차별화, 과시의 욕구를 보여주는 거래요. 소비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이것이 조금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다양한 것이다. 누구나 다 소비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것들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를 좀 먹으면서 해야겠어요. 그냥 다양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돈 있는 놈들이 계층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놈들의 과시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다양성이고, 그리고 이 부르디유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다양성이 아니라 과시와 차별화 욕구, 요거를 드러내는 행위를 구별짓기라고 이름을 지은대요.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이거 보니까 일문단 잡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그치? 소비와 관련된 문화적인 취향이 경제적 계층 차이와 중첩된다. 이게 어렵게 말해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각 계층에서 소비하고 문화적 취향 갖는 게 계층마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비와 관련된 문화적 취향 차이가 경제적 계층 차이와 중첩된다. 각 계층마다 소비와 관련된 문화적 취향 차이가 각 계층별로는 같지만, 계층 내에서는 같지만 계층마다는 다르다. 계층별로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계층의 문화적인 취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제적, 계층적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됐고, 핵심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취향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경제적, 계층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부르디외는 다음 문단 가볼게요.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계층적 위치에 근거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뭐 어려운 말들을 막 써놨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 성향체계를 아비투스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유사한 성향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아비투스가 결정되고 행사되는 공간을 장애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의 장이 있고요. 그리고 서민의 장이 있어요. 이 두 장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이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마인드가 형성이 되겠죠. 그쵸? 그것을 바로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형성이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서민의 장에서 형성된 아비투스는 당연히 서민의 장에 어울리는 것이겠죠. 부자의 장에서 형성된 아비투스는 당연히 부자의 장에 어울리는 행동 양식일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자의 장의 아비투스는 이 부자의 장에서 일어나고, 서민의 아비투스는 서민의 장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형성되고 뭐 행동되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비투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장이라는 것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인간의 행동이 일정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합리성을 근거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기보다는 기억, 습관,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기억과 습관,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이게 아비투스예요. 그에 따르면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사회계층의 형성, 그리고 재생산, 같은 부자 동네 부자 계층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죠. 왜 재벌들끼리 결혼을 시켜요? 아비투스를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같은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층적 정체성, 아, 나는 재벌, 아, 나는 서민,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재벌 부러워, 이런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 사람의 취향이나, 이거는 근데 한 문장으로 참 요약하기가 살짝 애매한데, 결국 여기에서는 부르디유의 정리를 해보면, 부르디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적, 근데 이게 부르디유의 문화적 취향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면은 너무 잡기가 힘드니까 문화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적 취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가 이 1문단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2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문화적 취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비투스와 장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쓴 겁니다. 이건 굳이 요약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문단 가봅시다. 사람의 취향이나 선택 행위의 차이는 필요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필요 취향과 사치 취향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더 읽지 않을게요. 추가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필요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필요 취향과 사치 취향의 대립으로 나타난다라는 문장을 보고 한 번에 잡아내야 돼요. 여기에 깔려있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는 필요 취향입니다. 이게 없어도 살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야. 필수는 아니야. 사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지문 많이 했었잖아요. 경제로 보면은 재화를 구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필요 취향과 사치 취향이라고 한다면은 이 필요 취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필수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치 취향은 뭐예요? 이건 쓰지 말자. 잘 안 보인다 쓰니까. 사치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보면 부유층의 사치 취향은 좀만 읽어봐야겠네. 부유층의 사치 취향은 그러한 실용적 필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전제한다. 이거 전부 다 해석 뭐냐? 그냥 외국 거 갖다가 구글 번역 돌린 것 같은.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부유층의 사치 취향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 필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치 취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부유층은 그런 식으로 사치 취향을 통해 사치재를 소비하고 과시하고 차별화하잖아요. 첫 번째 처음 이야기했던 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부유층이 짱나는 게 뭐냐면 이 새끼들이 서민들이 무조건 그냥 필요해서 이게 아니면은 사람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필요 충족을 위해서 필요 취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그것과 자기들이 사치, 우리는 특별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치 취향, 이것을 같은 취향이라고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녀석도 취향이고 이 녀석도 취향이야. 그런데
서민들은 재벌가의 취향을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서 죽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 불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이런 취향을 마치 경제적 조건과는 무관한 자연적인 것으로 가장하여 정당화함으로써 대중이 이것을 다양한 취향 중 하나인 것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젊은 사람들도 다 명품 입으려고 그러고, 응? 자기 한 달 월급, 한 달 알바한 거, 가방이나 옷 하나 사는데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취향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거죠. 부르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다 대가리 깨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자기 능력 안 됐는데 엄청 비싼 옷 입고 다닌다거나, 그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등골을 브레이킹해서 얻어낸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그 것조차도 취향이고 문화고 유행이고 라는 것을 이 부유층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 고급 패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깔깔이 하나만 있으면 깔깔이 하나만 있으면 겨울도 끝도 없이 날 수 있는데, 아니 깔깔이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 외투 안에다가 깔깔이 입으면은 그게 훨씬 따뜻해, 고급 패딩보다. 근데 나는 깔깔이는 없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부르디에, 지금 부르디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디에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요. 너무 경제적 여유가 엄청나게 있지 않은 이상, 그것은 보급, 뭐 메이커라고 하면 뭐다, 명품, 그런 건 기득권, 졸라 잘 사는 새끼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취향의 자연화. 그럼 이제 취향의 자연화가 뭔지 이해를 했겠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도 취향으로 만들고,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과 차별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쓴 것조차도 취향, 그리고 이런 취향, 그것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취향이라고 착각을 시켜버린 것이 바로 취향의 자연화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취향의 자연화에 따른 문화적 구별짓기가 문제시, 지금 벌써 18분이네. 문제시 되는 것은 단순히 문화의 계층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계층적인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건 취향의 자연화를 통해 구별짓기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취향의 차이는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 차이이고,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방금 아까 전에 부자의 장이랑 서민의 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아비투스, 형성되고 실행되는이라고 합시다. 실행되는 아비투스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이 문단에서.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다른 장에서, 아예 다른 장에서 형성이 된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체화된 결과로서 일어난 거란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문제점이라 이거야. 근데 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으면 이 취향의 자연화가 문화적인 계층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대요. 여기 잠깐 말이 꼬이는데 무슨 말이야?
지금 계속 취향의 자연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취향의 자연화라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이거예요. 요게 취향의 자연화이고, 뭐 아무튼 추가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것까지. 정당화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해두고 갑시다. 다음 문단 봅시다. 부르디외는 자본을, 경제 자본 외에, 딱 봐서 이게 처음 봤을 때 짱나는 지문일 것 같았던 게 맞았어. 이거 자본을 경제 자본 위에 계층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취향이나 능력 뭐 이런 것들, 자본을 경제 자본과 사회 자본으로 나눴는데, 모든 자본을 경제 자본이나 경제 자본처럼 이런 사회 자본 뭐예요? 문화적 취향, 능력, 학벌 같은 문화 자본, 문화 자본도 있네요. 문화 자본, 인맥, 학연, 사회 자본, 요 녀석들이 모두 투자하거나 축적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대요. 부르디외는. 특히 요런 언어적 습관, 행동 양식, 신체에 구현되어 있는 능력, 학력, 학벌, 그리고 제도화된 자격증, 이런 문화 자본이 경제 활동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변호사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회계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경제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돈을 벌면은. 그런데 문화 자본이라는 녀석은 경제 자본과 같이 직접적인 소유나 증여의 형태를 띠지 않죠. 숨어져 있는 거죠. 문화적 취향, 능력, 학벌 같은 거. 그쵸? 결국은 은폐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격차는 문화적인 격차. 이 문화적인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건 이제 이해를 했죠. 돈이 많아야 더 좋은 거를 쓰고 먹고 그런 걸로 인해 사고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적 격차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적인 격차는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며 문화 자본은, 그러니까 이 문화적 격차가 계층 구조를 정당화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이 위에서 만들어낸 이 취향의 자연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며, 정당화 동그라미 체크했었죠. 여기도 동그라미 체크해볼까요? 이 정당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 자본은 특정한 가정 환경에서의 사회화, 부잣집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전수됨. 하지만 그것이 항상 여유롭고 돈을 씀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호탕하고, 그것은 모두 다 전수된 것인데, 그게 마치 개인의 타고난 성향, 쟤는 정말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구나, 여유롭게 평생 살았으니까 마음이 여유롭지, 응?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으로 인식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알고 보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자본이라는 것이. 오케이? 근데 문화적 취향, 능력, 학벌 뭐 요런 녀석이라고 그냥 하는데,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뭐 그런 것도 저는 전부 다 해당한다고 보기는 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혐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그 문화적인 것이 알고 보면은 부잣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냥 그 사람의 특징으로 여겨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계층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평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니까 정당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자,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은 지속적으로 아비투스를 생산하기 위한 체계이며 학교는 문화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계층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학교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아비투스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며 계층의 재생산을 해낸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요런 지식, 가치, 규범, 언어 형태, 의미 체계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중상류층의 그것을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이 뭐예요? 지식, 가치, 규범, 언어 형태, 의미 체계. 이게 기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대명사인 거죠. 자, 학교는 사회의 지배적 문화, 가치, 태도에 입각한 교육 내용, 평가 기준으로 특정한 가치를 주입을 하고 부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뭐가 어떻게 돼요? 중상류층의 자녀들이 더 잘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들이 모두 다 아비투스를 생산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불평등한 계층의 재생산은 학교의 중립성, 공공성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차별받는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학교는 중립적이고 공공적인 곳이니까 괜찮다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은폐됩니다. 그 사람들이 차별되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받은 교육받은 녀석들은 중상류층의 아비투스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불평등한 계층은 학교가 있는데 라는 말로 묻혀버린다는 거죠. 이 지배계층은 문화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징,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적인 지배를 정당화한다. 아직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거죠. 문화적으로 우월한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화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정당화는 한 사회 지배계층 문화, 이데올로기를 대중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 저는 이게 그리고 대중이 여기까지 지배계층의 상징, 가치관, 사고방식을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게 내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오페라예요. 나는 오페라가 부유층들의 취향이었던 게 맞지. 그치? 중세 시대? 중세 시대인가요? 아니면 더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요, 중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근대가 맞죠. 더 근대? 아무튼 이 오페라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극을 하는 건데 거기 관객들이 최대 왕족들까지 봤잖아. 그치? 왕족들도 보고 귀족들도 보고 돈 많은 부르주아들도 보고 돈 많은 부르주아들은 거기서도 아마 좀 차별을 당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 오페라라는 게 지금 오페라 알고 있나요? 오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와, 오페라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다. 아, 오페라 정말 좋았겠다. 아,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부러워. 오페라 봤어? 부러워.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페라가 봤어요. 나도 오페라를 봤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개인 취향 차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누구였냐? 부르조에냐? 부르디의 생각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페라라는 게 멋지고 간지나고 누구나 가가지고 봐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많은 돈을 내고 이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관람하려고 했던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오페라가 정말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계층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만들어진 취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 문화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계층적 불평등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면서 지배 계층의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같은 거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오페라를 너무 돈 많은 사람들만 소수만 봤던 이 오페라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상징적 폭력의 실체라는 것이다. 한 번 볼 때만 20만원, 30만원짜리 하는 것을 기초수급 대상자가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죠. 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자는 이 오페라의 존재가 자신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죠. 뭐 그런 상징적인 폭력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취향의 자연화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취향의 자연화에 따른 문화적 구별짓기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취향의 자연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구별짓기가 늘 정당화되거나 운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밑줄을 그어볼까요? 안 그어도 상관없긴 한데, 지배계층이 내세우는 상징과 가치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불만으로 인해 하위문화나 대양문화를 통한 저항이 분출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상징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거 예시를 제가 떠오르는 대로 오페라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뭐가 떠오르질 않네요. 오페라의 대항문화 같은 게 있나요? 오페라의 대항문화?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뮤지컬도 아니지 않나? 그 대항문화라는 건 없지, 오페라에 있어서는. 거지 오페라 같은 게 있긴 있었죠. 거지 오페라? 뭐 아무튼 아씨 저 주류 너무 싫어하면서 만들어지는 대항문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뭐 상징투쟁 같은 게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이 부르디에에 의하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리문단이죠. 사회는 집단 간 문화적 이데올로기죠. 지배와 갈등, 저항이 교차하는 투쟁의 장.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지배, 그리고 갈등, 저항, 이런 상징투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건 경제적, 물질적인 지배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지배와 불평등의 문제를 단지 이거는 문화적으로 취향 좀 자연적인 취향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것은 전부 다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적 지배 갈등 구조, 그리고 경제적 물질적 지배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다음에 요렇게 뭐 부르디에 대한 평이 있겠는데, 여기서는 더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뭘 요청을 했었냐? 문제 2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풀어볼게요. 이제 여기서 체크했던 거 싹 지웁니다. 지우고 살짝 일시정지했다가 문제 붙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이거 맨 마지막 그 지문 그냥 밀고 이 위에다가 붙여버렸어요. 우리 이때까지 지문 열심히 봤으니까 굳이 필요 없어. 이때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얘는 그냥 풀려야 돼요. 이게 안 풀렸으면은 지문 이해를 못했다는 건데, 보시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학교는 아비투스를 재생산하는 곳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학교는 뭐예요? 중산층? 여기 요 내용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브르디에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부가
정부라는 것은 뭡니까? 지배계층이고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거죠. 정부가 검열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한 사회 지배계층의, 그러니까 이 가는 1번 맞는 거고, 2번 한 사회 지배계층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정당화하는 사례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지문에서 근거 문장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해준 다음에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다는 뭐죠? 평소의 경험을 통해 똑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 한 가족으로 자란 형제, 이 사람들은 부르디유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한 아비투스, 문화자본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라는 말이니까 이 나는 부르디유에 맞고 다 같은 경우에는 부르디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죠. 다 볼까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아비투스가 의식적으로 다르게 결정되고 행사되는 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아비투스를 의식적으로 다르게 결정하고 행사한다라는 말 자체가 지문에 존재를 했나요? 그걸 찾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부르디에가 했던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르디에는 무슨 말을 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아비투스, 이런 문화적인 자본들이 사람들의 취향을 결정해버리고 정당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다르게 결정되고 행사되는 장이 있다는 것은 이 부르디유의 이야기를 사실은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한 걸로 봐서 5번 선지 역시도 주장을 강화, 반박하는 사례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계층적 차이의 재생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죠. 이 리을, 계층의 재생산. 그리고 나는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를 보편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풀려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더 못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긴 1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잘라 붙여야 되냐? 요것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잠깐만. 이걸 차라리 더 확대를 해버려가지고 아예 문제만 따로 붙여볼게요. 자, 보면 요 녀석도 윗글에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고, 가, 나,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봅시다. 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현대사회의 문화상품 소비 유형과 생활 양식은 개인이 소속된 사회 계층, 여기에서 뭐가 형성돼요?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죠. 이것보다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나 다국적 기업 팽창으로 인한 이런 녀석들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아비투스보다 다른 것이 더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나 볼까요? B는 현대로 오면서 개인의 소득 증대, 여가 시간의 확대, 이게 뭐예요? 살만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층 의식의 약화도 나왔대요. 이것으로 인한 문화 소비의 개인주의화 추세가 계층적 종속구조 탈피와 문화 소비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역시 부르디유의 주장을 사실은 반박하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도 부르디유의 주장을 반박이나 혹은 비판할 수 있겠죠. B는 윗글과 달리 아비투스보다는 생활 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같은 요인이 문화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 B에서 말한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이 뭐예요? 바로 요겁니다.
그럼 요건 맞는 말이죠. 3번 볼까요? 다의 시국의 사회계층별 문화 소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 상위 계층은 오페라, 아까 이야기했던 오페라가 나왔네요. 오페라 전시회, 하위 계층은 스포츠, 영화 관람의 여가 시간을 활용했지만 2010년대까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관람 횟수가, 그러니까 상위 계층도 스포츠, 영화 관람을 하고 하위 계층도 오페라 전시회 관람을 하니까 섞여버린 거죠. 오케이? 그렇다는 말은 아비투스의 말이란다. 부르디외의 말이 현대로 오면서 살짝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4번, 가의 A가 주장한 문화 소비의 동질화 경향과 다의 시국의 문화 소비 유형의 다양화 양상은 윗글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군. 맞죠?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요게 있어요. 3, 4번에서 헷갈린 경우가 있을 텐데 3번에서 C는 윗글을 반론할 수 있다와 4번에서 시국은 윗글을 비판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와 이 4번의 다를, 3번과 4번의 다를 이야기하는 선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화 소비의 동질화 경향이 부르디외를 반박할 수 있다. 부르디외의 의견과 다르기만 하면은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위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그럼 답은 5번일 텐데요. 나의 B라는 사람은 다의 시국의 조사 결과를 계층 간 분화로 인한 문화 소비의 다양화 자료로 활용하며 윗글을 반박할 수 있겠고, 이게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말을 장난을 쳐놨는데 계층 간 분화라는 말은 부르디에가 말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말이에요. 부르디에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말은 전부 다 계층 간, 상위층과 하위층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문화 자본이 다르기 때문에 아비투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층 간 분화로 인한 문화 소비의 다양화라고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정확하게 맞는 말로 이걸 맞는 선지로 바꾸려면 계층 간 분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화의 반대말이 뭐가 있죠? 그냥 풀어씁시다. 계층 간 구분이 모호해짐으로 바꾼다면 5번 선지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하나 하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40분이 넘어버렸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 지문은 대충 이야기해가지고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었어요. EBS가 좀 그래요. 이런 지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도 저런 글도 볼 수 있게 연습을 해두면은 손해볼 건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